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800명에 근접했습니다.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수도권 확산이 시간 문제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다시 800명대로 치솟은 이후 오늘은 또 794명으로 800명 아래긴 합니다만 역시나 800명에 가까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증가 속도가 이제 3차 유행과 많이 비교가 되던데 그때보다 심각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3차 유행 시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과 전 국민의 뭐 30% 가까이가 1차 접종을 현재 마친 상황이라 그 감염 발생 양상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보다는 소규모의 일상 감염이 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감염을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감염의 증가 속도가 대규모 집단 감염을 매개로 해서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조금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계시네요. 백신 접종의 효과로 뭐 요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 뭐 교회 등에서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차 유행에 비해서는 더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달 20일에 발표됐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그때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였던 거와 비교를 하면 현재는 이제 2배 가까운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 체계를 완화한 그 시그널이 이 확진자 증가로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19의 잠복기가 14일 정도이고 대개 확진자 수가 늘어나려면 한 7일에서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달 20일에 새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게 지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시간적 간격이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렇게 딱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고 그게 국민들의 어떤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지난달 20일에 발표한 거리두기 체계 도입의 발표가 지금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잠복기를 고려할 때 시간 관계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이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확진자 수만 봐도 3단계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과연 3단계 적용을 한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방역적인 측면에서 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의 추가 방역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요인을 이제 방역 당국이 만약에 방역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 자체가 그 미비해서 발생하는 감염의 증가인지 아니면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감염의 증가인지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감염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새로운 방역 조치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방역 지침을 잘 지켜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부가 발표한 그 감염의 사례들이 세부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제 판단에는 기존 방역 지침을 잘만 지켜도 예를 들어서 유흥시설에서 출입자 명부만 잘 관리해도 지금처럼 N차 감염의 꼬리가 길어지고 감염의 규모가 커지는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일단 기존의 지침부터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제가 3차 유행과 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델타 변이의 등장 아니겠습니까?
않습니까? 현재 수도권 내 델타 변이 확산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서 델타 변이나 변이를 건수로 발표하는 것과 이제 표본 조사를 해서 그 검출률로 발표하는 두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검출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게 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전체 확진자의 40%,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고 예. 변이 바이러스 감염 중에 한 8% 정도가 델타 변이라고 이미 이제 보고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신규 확진자의 한 3 내지 4% 정도가 델타 변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델타 변이가 발생한 사례를 보면 그게 이미 그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이미 감염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제 많은 감염 사례가 생기긴 하지만 예.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의 전파가 촉발되거나 급격하게 확산된다고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미 델타 변이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지역에서도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지역에서도 이미 델타 변이가 그렇습니다. 발생하고 있었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한평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 사건도 있었고요. 예.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었고, 예. 그렇다면 부산에서 이번에 그 서울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에 주점을 이제 네.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미 델타 변이가 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충분히 계신 있다고 건가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원정 유흥을 간 사례가 이전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예. 사례들이고요. 이게 아마 일상적으로 계속돼 왔던 사건들이라서 이것을 새로운 우리가 방역에서의 위험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위협으로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국민들께 지금처럼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지방까지 이렇게 놀러 가서 예. 그 유흥주점을 이용하고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유흥주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출입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격리 조치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이런 국민들에게 자제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기본을 가장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네. 강조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산 얘기가 나와서요. 부산이 이제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 지금 하루 만에 확진자가 40명 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서 방역을 완화한 비수도권, 다시 좀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 시스템이나 방역의 체계라고 하는 게 정해진 확진자 수가 일정 기간을 초과하면 이제 단계를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이제 1년 반 가까이 코로나19와의 이제 긴 싸움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알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아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확진자 급증이나 일부 사례 때문에 너무 공포심을 갖거나 너무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좀 긴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 노동자 대회가 이제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야외라고 한들 이게 대규모 인원이 이렇게 또 모이게 되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야외는 이제 실내보다 감염의 위험이 이제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한 20분의 1 가까이로 낮기 때문에 야외에서 감염이 발생할 우려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버스를 대절해서 이동하는 과정, 또 집회가 끝나고 모여서 같이 이제 뒤풀이를 한달지 이런 식의 그 전후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집회를 매개로 한 다른 전후의 활동들이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민주노총이 집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한들 그 메시지는 묻히고 방역에 방해되는 행위,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집회를 하는 게 그렇게 유리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백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신이 국내에 공급된 이후 현재까지 9,000회분 가까이가 폐기가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폐기 사례들인데 9,000회분 하면 상당히 많은 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000회분이라고 하는 게 많은 양이긴 하지만 전체 이제 백신 공급 물량이나 접종량을 고려하면 그게 한 0.05% 정도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빈도로 보면 그렇게 높은 확률의 사고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야 될 텐데요. 가장 많이 발생한 게 이제 온도를 지키지 못해서 예. 발생한 뭐 냉장고 문을 깜빡 잊고 안 닫았다거나 뭐 전원 플러그를 뽑았다거나 뭐 고장난 멀티탭에 냉장고를 연결했다거나 하는 이제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게 뭐 얼마나 이제 기술적으로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냉장고의 온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알람을 울리도록 하는 그런 센서 같은 것들을 부착한달지 예. 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냉장고를 교체해야 되느냐 또는 아니면 뭐 간단한 어떤 알람 장치만을 부착하는 것만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백신이 뭐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백신 관리 지침이 마련된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좀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이 기존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일부 교차 접종을 받게 되는데 사실 교차 접종이 초기만 해도 좀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는 단일 백신 접종보다 교차 접종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차 접종은 뭐 그 이번에만 새로 시도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예를 들면 B형 간염 백신도 여러 차례 맞아야 되고 또 부스터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교차 접종들이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이제 교차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의학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교차 접종 여부를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하고 화이자를 2차 접종한 경우에 부작용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예. 예방 효과는 더 좋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더 높은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제 교차 접종들이 더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대상 연령이 조정되면서 예. 2차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이자를 2차 접종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는 이제 방침을 굳혔고요. 아마 이제 국내에서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이런 교차 접종의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 다양한 교차 접종이 추후에 더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코로나19 소식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